요즘 자고 나면 높아지는 대출금리 탓에 금리 인상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물가 불안과 정부 확장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요동치고 있어서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2달간 고공행진을 이어간 국고채 금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미국 테이퍼링,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 물가 상승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고채 값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데, 즉 정부가 빚을 더 내려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달 들어 금리 급등세를 막고자 정부가 4조 원을 투입하면서 국고채 금리는 2%대 아래로 떨어진 상황. 재정과 통화당국 조치에 채권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아직 안심하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같이 물가 불안 요인이 풀어지지 않는 한 국채 금리가 다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다는 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3%인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다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좀 내려가서 안정화될 수도 있고 어느 수준에서 안정화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고채 흐름을 보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된 예상이 이제 될 때마다 올랐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고채 금리가 얼마나 갈 거를 예상을 하려면 재난지원금이 앞으로 또 나올 것이냐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정부가 이번 긴급 바이백으로 연말 상환 자금을 이미 끌어다 썼기에 금리가 또 뛸 경우 추가 대응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불안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커진다면 금리 상승세는 연말까지 위태로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올겨울 이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린 이 다중채무자들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출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나 높아진 상태입니까? 네, 시장금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시장금리의 바로미터이자 대출금리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것이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인데요. 예.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이 국고채 금리는 연 1%대를 밑돌았지만 지난 8월 말에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2%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월 말과 비교해서 1%포인트나 뛰어서 5%를 넘어섰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상금리를 붙이고 우대금리를 낮추고 있는 데다가 이달 말 한은이 추가금리 인상까지 현실화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연내 대출금리 6%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요. 올해 초 한 은행에서 주담대로 2억 원을 대출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월 이자는 약 14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계산됩니다. 연내 6%대 진입도 네. 가능하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다중채무자들이 특히 큰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이런 거죠? 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이제 3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수는 436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대출 채무자 수의 22%에 달하는데요. 예. 즉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이들 중 5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 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급증세가 더욱 가팔라져서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 다중채무자 증가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폭의 2배에 달했습니다. 다중채무자 대출 금액도 최근 6개월 새에 29조 원이나 늘었는데요. 지난 한 해 31조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중채무자라는 게 그러니까 뭐 시중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데서 여러 번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1금융권, 2금융권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은행에서 이제 다 받지 못하고 대출이 막히면은 2금융권으로 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축은행, 카드, 보험, 뭐 상호금융 이런 데서 받거나 아니면은 또 안 되면 이제 3금융권, 대법까지 가는 가게 그런 되는 경우를 거죠.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다중채무자가 늘었다는 건 이제 영끌적 영향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 부동산 투자 열풍 때문에 뭐 1금융권 대출을 한도까지 다 끌어다 쓰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2금융권을 갔거나 아니면 아예 신용도가 낮아서 2금융권이 아니면 빌려주지 않는다는 건데 네. 뭐 그건 나름대로 또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말이죠. 네. 이 전자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소득 여건이 꽤 받쳐준다는 말이 될 수 있겠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2금융권 대출로 몰려간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연소득으로 따져보면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다중채무자는 259만 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네. 그리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중저신용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은 106만 명으로 전체의 24%였고요. 네, 다중채무자 중에서는 은행권 대출이 30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또 카드사나 캐피털에서 돈을 빌린 이들도 221만 명, 또 157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3금융권인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64만 명으로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좀 금리가 그래도 많이 네. 내려서 많이 몰려가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앞두고 네. 있으니까요. 이자 부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자가 늘어나게 될까요? 네,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한은이 이달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경우에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5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예. 네, 대출자 1인당으로 살펴보면요. 연이자 부담은 금리 인상 전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뛰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요. 이자 부담은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53만 원이나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약차주일수록 금리 인상의 타격이 더 크게 받는다 이런 거네요. 네. 이 결국은 이제 또 뭐 못 갚겠다, 네.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분들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이런 부분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보통 신용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이 적어서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이제 햇살론, 디딤돌 대출 이런 네. 거 들어보셨죠? 예. 이게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거를 내놓긴 했지만 이제 이 서민금융 상품조차도 은행별로 월별이나 분기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DSR 규제 아시죠? 네. 우리 많이 다뤘던 여기 규제 대상에도 포함돼서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서민금융 상품의 또 하나의 문제는 재원인데요. 재원을 정부가 이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복권 기금이나 금융권에서 기부금 등으로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끌어다가 운영하고 있는 탓에 자금이 부족하게 돼서 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햇살론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그 한계 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융시장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장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금융시장으로 끌어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재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복지라든지 뭐 다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또 정부 재정으로 탕감을 해준다든지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 나름대로 좀 논란이 있잖아요. 이 멀쩡하게 대출 잘 갚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다중 채무자들은 저소득 저신용층이 많고 이금융 대출 비중도 높아서 이제 사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빚을 못 갚다 보면은 이제 금융 부실화 이런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들을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이제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채무 조정인데 채무 조정 중에서도 법원에 의한 개인 희생 이런 제도들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늘려야 된다. 기존 빚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재기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금리 찔끔찔끔 조금씩 낮춰주고 기간 연장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도 최근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예.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2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 상환 능력이 낮은 다중채무자나 우리 경제의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을 만큼 서민금융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정말 급전이 필요한데 이번만 잘 넘기면 살 수 있는 채무자하고 만성적인 채무자는 엄연히 다르죠. 이 소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것도 좀 융통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